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보장치. 그런데 이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시로 울린다면 어떨까요? 일단 시끄러워서 좀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장난 경보장치 같은 상황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한남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하면 좀 예민할 것 같고 네. 면역력이 약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이 아토피가 면역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맞나요?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력이 단순히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고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과하게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때도 단순히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면역 반응을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를 합니다. 네. 피부 질환의 일종이다 보니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더욱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는 좀 더 짓무를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에는 좀 더 건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어떤 계절에 더 영향을 많이 받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겨울철입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차갑기 때문에 피부 속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게 되고 가려움증을 더 유발할 수 있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봄이랑 가을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알레르겐 같은 것들이 피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여름철에는 땀이나 열 같은 것들이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겨울철입니다. 대구에는 아토피 치유 행복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결정이 되긴 했지만 이런 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아토피 피부염이 생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렇죠.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아토피 피부염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일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습진 질환입니다. 아토피라는 단어는 이상한, 부적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혹은 흡입성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소지를 유전적으로 타고난 경우를 아토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토피 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대표적인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인데요. 무릎 뒤 접히는 부위라든지 팔꿈치 안쪽에 접히는 부위에 진물이 나기도 하고 홍반을 동반하기도 하고 가려움증 때문에 긁어서 발생하는 상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환자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워낙 주변에 흔한 질환이다 보니 그런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아토피 환자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현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대비 증감률은 5.5%에 해당합니다. 2022년에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환경적인 개선이 조금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2022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 현황을 연령별로 나눈 그래프입니다.
9세 이하가 28.0%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20대 환자가 16.7%, 다음은 10대 환자가 15.5%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과 2019년 두 연도 간의 연령별로 환자 분포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2002년에는 2에서 11세 사이의 환자가 제일 많았는 반면 2019년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환자 중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 비율을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2011년에 비해서 2019년 전체 아토피 피부염은 2.3%에서 3.3%가량으로 증가하였지만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0.02%에서 0.04%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증가 추이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일컫는 말일까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의학적으로 이지 점수라든지 스코라드 지표를 매기게 되는데 그 지표는 병변이 얼마나 심한가도 평가를 하고 그 병변이 얼마만큼 넓게 분포하는가도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네. 아토피 환자 가운데 한 60%가 성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성인 아토피하고 어린아이 영유 아토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연령별로 아토피 피부염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유 아토피 피부염부터 보시게 되면 생후 2달부터 2세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을 말하게 되는데 생후 2에서 3개월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 주로 얼굴, 볼, 이마, 턱 등에 나타나게 됩니다. 팔다리에 나타날 경우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나타나게 되고 몸통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변이 급성 병변이기 때문에 진물이나 가피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입니다. 2세에서 10세 사이의 환자를 보통 말하고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그리고 목 등에 접히는 부위에 주로 발생합니다. 급성 병변인 삼출 병변보다는 건조한 습진 형태로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긁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서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및 성인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얼굴, 목,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손, 발,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고 태서나 현상이 뚜렷해지고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 아토피 피부염이 성장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피부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과 이 성장 발육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영유아 시기에 아토피 피부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가려움증 때문에 수면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긁어서 2차적으로 피부 감염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라나야 할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자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아토피 때문에 조금 신경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과연 이 아토피 피부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피부 장벽 이상, 그리고 면역학적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 유전적 요인의 경우에는 70에서 80%에서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확인됩니다. 부모 2사람 중 1사람이 아토피 질환이 있을 경우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50%에서 아토피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2사람 모두가 아토피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태어난 아기가 80%에서 아토피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쌍둥이의 동시 발병률을 보시게 되면 일란성 같은 경우는 72%, 이란성은 23%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 유전자로는 다인자 유전을 추정하고 있고 대표적인 유전자는 필라그린 변이인데 이런 필라그린 변이가 동반될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천식, 동반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환경적 요인인데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털과 같은 알레르겐 노출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건조, 한랭한 날씨, 급격한 온도 변화가 또 기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연, 미세먼지, 환경공해 물질과 같은 환경 오염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그런 생활 습관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장벽 이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피부 장벽의 역할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그리고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피부 속의 수분 소실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 장벽 이상이 발생할 경우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 즉 알레르겐이 쉽게 침투하면서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해로운 물질은 쉽게 들어오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학적 이상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제2형 면역 반응이 우세한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이때 발생한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이 가려움, 붉어짐, 부종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다양한 원인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피부에 염증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아토피 피부염은 아니잖아요. 뭐 다른 감염성 질환이거나 다른 피부염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증상은 비슷한데 아토피 피부염과 구별돼야 할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상 습진입니다. 특징적으로 동전 모양의 붉고 진물이 나는 발진인데요. 주요 발생 부위는 팔다리와 몸통입니다. 특징적으로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아토피 피부염과의 차이점은 아토피 피부염보다 경계가 훨씬 더 뚜렷하고 동그란 형태가 특징적입니다. 다음 질환으로는 접촉 피부염인데요. 피부가 특정 물질,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화장품과 같은 것에 닿은 후에 붉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진물이 동반된다면 접촉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반응 또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주요 발생 부위는 원인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접촉한 부위에 국한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과의 차이점은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는 원인 물질을 피하게 되면 빠르게 호전되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 물질을 제거하더라도 재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지루성 피부염인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붉은 발진과 기름기 많은 하얀 비늘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요 발생 부위는 두피, 얼굴의 T존, 귀 주변, 가슴 중앙이고요. 아토피 피부염과의 차이점은 기름진 각질이 많고 유아에서는 두피의 갈색 딱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감별이 필요한 질환은 바로 건선인데요. 건선은 붉은 발진 위에 하얀 비늘증이 뒤덮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발생 부위는 아토피 피부염과는 다르게 펴지는 부위인 팔꿈치, 무릎에 잘 생기고 두피, 허리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보다 덜하지만 가려움증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보다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긁으면 하얀 가루처럼 떨어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주위에 보면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선 때문에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건선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가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 모두 면역 매개하는 질환이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에서 관여하는 면역 반응이 다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Th2라고 하는 면역 반응이 우세한 반면 건선에서는 Th1과 Th17이라는 면역 반응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건선의 발생률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두 질환은 서로 배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물게 일부 환자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이 같이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건선이 더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참을 수 없이 가려울 때 심하게 긁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또 가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피부 질환 중 하나가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불치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오래 가기는 하지만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불치병이라는 말은 좀 과하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아토피 피부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 친구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가려워서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겪더라고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으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가렵고 두꺼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데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자극이 없도록 부드러운 면소재 옷을 많이 입으려고 노력해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제를 잘 바르려고 노력해요. 평소에 실내 온도랑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환기도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 스킨과 로션을 꼭 바르고 그리고 단백질이랑 채소 위주로 꼭 먹으려고 해요. 교수님, 두피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피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얼굴,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에 흔하게 생기기는 하는데 전신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붉은기가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증, 하얀 비듬처럼 각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피에는 지루 피부염도 잘 생길 수 있어서 두 질환에 대한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두피에도 발생한다면 탈모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심한 염증이 동반될 때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뭐 두피에 있든 온몸 어디에 있든 간에 빠른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맞습니다.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워를 자주 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을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샤워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네. 적정한 샤워는 피부에 붙은 먼지라든지 세균, 그리고 땀을 씻어내주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샤워는 하루에 한 번 보통 하시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어요? 샤워 후에 예.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전신에 발라서 수분의 소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매번 보습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습제는 무조건 수시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 중에 만약에 좀 건조함을 느낀다면 그 상태에서 보습하는 것도 괜찮죠? 네, 보습제는 꼭 씻고 바르실 필요가 없어서 네. 건조감을 느끼신다면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습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가 보통 유분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건성 피부다, 뭐 지성 피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또 보습을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성 피부는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확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아토피 피부염의 하나의 증상으로 건조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건성 피부냐 지성 피부냐에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 이상 반응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 타입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네. 실제로 피지 분비가 많은 얼굴 부위에도 아토피가 잘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조금 가렵다든가 조금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햇빛 아래 좀 오랫동안 있다 보면 좀 가려움이 쫙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이 햇빛을 맞는 것,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햇빛에는 면역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정 화장대를 쬐는 광선 치료가 치료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치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너무 오래 쬐게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붉어지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일광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많이 햇빛을 쬐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선크림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선크림을 발랐을 때 본인에게 맞는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맞는 선크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른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선크림을 선택하셔서 조금씩 소량으로 도포해 보시고 자극감이 없다면 넓게 도포하시면 됩니다. 네, 시민분들의 궁금증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진단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를 포함한 일반 기본 검사가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피부 단자 검사라든지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각종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이 의심된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검사가 꼭 필요할지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알레르기 관련 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아토피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히 시행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 효과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진단의 주 진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려움증입니다. 두 번째는 특징적인 병터의 형태와 분포입니다. 마지막은 아토피 질환의 병력 및 가족력인데 특징적인 병터의 분포는 2세 이하에서는 얼굴, 몸통, 팔다리 펴지는 부위, 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2세 이상에서는 얼굴, 목, 굽힌 부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토피 질환이라고 하면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포함하며 이것에 대한 병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것이 주 진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부진단인데요. 부진단은 14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건조증, 백색 비강진, 눈꺼풀 피부염 및 눈 주위의 어두운 피부, 그리고 귀 주위에 생기는 습진, 병터, 그리고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입술염, 손, 발의 비특이적인 피부염, 두피의 비늘, 모공 주위 피부의 두드러짐, 그리고 유두습진, 땀이 날 때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것, 백색 피부 묘기증, 즉시형 피부 반응, 양성 반응, 높은 혈청 IgE, 피부 감염에 대한 감수성, 다양한 14가지 부진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 소견 2가지와 부소견 4가지가 있을 경우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쭉 보아하니 검사하고 진단하는 항목 자체가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함께 검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한 일주일 내내 잠을 자기가 힘들었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아토피 피부염 방치했을 때 올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토피 피부염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려움증이 굉장히 큰 특징이기 때문에 계속 긁게 되고 긁은 부위에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려움증 때문에 수면 장애, 가 생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토피 행진이라고도 불리는데 아토피 질환을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다른 아토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더 걱정하시는 게 한 번 발생하면 잘 낫지 않고 나도 또 재발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혹은 치료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경과를 보시게 되면 증상이 경한 경우에 50%는 5세 이하에서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까지는 20%는 완치가 되고 65%는 악화가 됩니다. 악화되는 비율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는 성인기에서도 피부염이 발생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질환의 하나인 2, 3세경에는 천식이 발생할 수 있고 5, 6세경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보시게 되면 검은색 그래프가 자연 경과인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조절한다면 악화가 되더라도 심하게 악화되지 않은 채로 경한 증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을 넘어 일상생활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는 아토피 피부염. 지난해 병원을 찾은 10살 1호. 어릴 때부터 조금씩 아토피는 앓고 있었는데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다가 9살 때 작년에 여기 대학병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여기 대학병원 올 때는 살이 다 터져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올 정도였어요. 그 움직임을 거의 혼자 못해서 제가 다 도와줘야 될 정도였거든요. 많이 가렵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낮에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유지되고 씻을 때 다리가 따가워가지고 운적도 많았었고 걸을 때도 힘들어서 다리가 알배긴 것처럼 아파서 엄마 들어주셔서 이동했었어요. 이제 가려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1호 한 달 만에 뵀네. 잘 지냈어? 네. 가려운 건 좀 어때? 가렵긴 가려운 전에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어디가 제일 가려워? 팔하고 다리요. 팔하고 다리.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인데 이때 환부를 긁게 되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아이는 1년 전에 저랑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아토피 피부염은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해당이 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무릎 뒤쪽에 침범을 하게 되는데 병변이 너무 심해서 진물이 많이 나고 피부가 갈라져서 너무 따갑고 아프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알레르기 수치도 높고 임상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일부 가려움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나 국소적으로 반복되는 병변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면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원 당시만 해도 무릎 뒤쪽, 피부가 접히는 부위의 진물로 인해 다리를 제대로 펴는 것조차 힘들었다는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최종 진단되면 먼저 증상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인 치료가 시행된다.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연고에도 반응이 없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 주사를 이용한 치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환자들이 생물학적 제제를 맞을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생물학적 제제가 간격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잘 맞춰서 내원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부 아토피 병변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보습제 그리고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도 같이 꼭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맨날 가려움증 낮춰주는 약 복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고 매일 바르고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고 항상 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켜줘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불 정리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쓰고 먹는 거는 인스턴트 같은 것들은 거의 밀가루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 되죠. 안 아프고 하니까 이제 편할 것 같고 친구들이 제가 아토피 있다고 놀려가지고 속상했었는데 이제 그 놀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편한 것 같아요.
지금은 1호가 가려운 것도 잘 참아주고 약 치료를 잘 따라와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치료 선생님이랑 계속 꾸준하게 해보자.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혹시 재발이 된다든지 치료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약제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서 필요하다면 치료 계획도 바꾸고 그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회피요법이고 두 번째는 피부 관리, 마지막은 약물 치료입니다. 하나하나씩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피요법인데요. 무엇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레르기 항원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요인을 보시게 되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화학물질, 반려동물 등 유발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처인 카펫, 인형, 터리불, 커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대보다는 온돌 사용을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가을,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겐의 침투가 쉬워집니다. 한편 여름에는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온도는 항상 18도에서 23도 사이로 맞춰주시고 습도는 40%에서 50%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음식인데요. 소아 연령에서는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주로 계란 흰자, 우유, 콩, 밀, 땅콩, 메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식품 제한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식품 제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복인데요. 모직이나 합성 섬유 같은 것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질감의 면 제품 옷을 사용하시고 타이즈나 스타킹처럼 몸에 꽉 끼는 옷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헐렁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 새 옷을 구입하시게 되면 꼭 한번 빨아서 입으시고요. 빨래 후 세제가 남아있지 않게 잘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는 가루 세제보다 액체 성분의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의복의 장신구 중에 니켈, 고무 등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긁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피부가 가렵기 때문에 환자들은 쉽게 긁게 됩니다. 따라서 손톱을 짧게 깎아서 긁더라도 피부의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고 잘 때 무의식적으로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인데요. 적절한 수준의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땀을 흘리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햇볕이 강한 시간, 낮 12시에서 오후 3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앞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방법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유발인자 제거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렵고 상처 많이 난 피부 직접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원칙인 피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도 기능 약화로 건조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 소실이 되면서 피부 건조로 이어지고 가려움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막이 소실되니까 유해 환경 인자에도 취약하게 되는데 따라서 지속적인 보습제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사용하실 때는 직접 사용한 후에 자신의 피부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보습제입니다. 보습력, 촉감,
향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샤워 직후에는 3분 이내 피부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전신에 바르시면 됩니다. 염증이 심한 곳에는 반드시 연고와 함께 바르셔야 합니다. 보습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도포가 가능하지만 염증이 심한 부위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연고와 함께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목욕인데요. 목욕은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주고 치료 연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시행을 하셔야 하고 35도에서 37도가 좋습니다. 욕조 또는 샤워 목욕을 15분에서 20분 사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시에는 약산성의 보습 비누를 사용하여야 하고 때를 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목욕한 뒤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툭툭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고 하루에 3번 이상 보습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기본적인 치료, 환경 개선이라든지 피부 관리와 더불어서 약물적인 치료도 병행이 돼야 할 텐데요. 네. 염증 치료를 위한 약물적인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다음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세 번째 원칙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할 때는 가려움과 염증을 주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약물 치료를 정리한 표인데, 치료를 할 때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하게 됩니다. 경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지 점수가 10점 이하일 때를 말하고,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은 이지 점수가 10점에서 23점,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이지 점수가 23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국소 칼시누린 억제제를 도포하거나 국소 스테로이드제 아니면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도 치료가 효과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면역 억제제 치료에도 충분히 효과를 보이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는 산정 특례를 적용을 해서 새로 나온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 나온 약제로는 생물학적 주사 제제가 있고 잭 억제제라는 경구약물 제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정리한 표이고, 치료가 조금 다른데 경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국소 칼시누린 억제제,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할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중등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성인에서 사용한 면역 억제제는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즉 이지 점수 21점 이상의 환자인 경우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 중에도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표적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보험까지 적용된다니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외에도 계속해서 표적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굉장히 삶의 질이 저하되고 치료 효과를 반드시 봐야 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물이 많이 개발되고 산정 특례까지 적용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약제가 생긴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들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이 스테로이드 공포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포비아라는 네. 그 명칭까지 붙을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국소 스테로이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강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남용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선택할 때는 약하고 안전한 연고를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 효과가 낮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심한 곳에 강한 제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 호전을 보이게 되면 약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테로이드 강도를 결정할 때는 심한 정도와 부위와 범위,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방받는 것이 좋고요. 약한 연고를 써야 하는 것은 눈꺼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라든지 점막이 닿아 있는 항문 주위, 성기 주위에는 약한 연고를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너무 많은 환자에서도 약한 연고를 써야 합니다. 반대로 손, 발바닥은 피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강한 연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연고 사용법인데요. 연고를 사용하실 때는 하루에 2번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얇은 부위나 호전적인 부위는 횟수를 줄이셔야 하고 이 횟수를 줄일 때 갑자기 하지 않고 서서히 바르는 횟수를 줄이다가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바르던 연고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서 서서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호전 후에도 호전된 부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피부가 위축된다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고를 바르기 전에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전 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바른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약물 치료 외에도요, 자외선을 이용한 보조 치료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아토피 피부염에서 주된 치료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치료로 특정 파장대를 쬐는 광선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이는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낫고 있는 피부인데 긁어서 더 악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뭐 약물을 먹어서 좀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일상에서 가려울 때 긁지 않고 좀 잘 참을 수 있는 팁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가려운데 긁지 않도록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긁지 않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건을 시원하게 해서 냉찜질을 해서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준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증 때문에 피부가 더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꾸준하게 발라주시되 그 보습제를 냉장 보관하셨다가 바르시면 훨씬 더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가려우시더라도 손톱으로 세게 긁지 마시고 가볍게 손으로 조금 두드리는 방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려움증이라는 게 여러모로 참기가 상당히 힘든데 말이죠. 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치료 시에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 치료하실 명심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는 재발과 악화가 계속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느긋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또는 악화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 치료의 방법을 맹신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빠른 치료보다는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을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치료법을 따르시면서 유발, 혹은 악화, 인자를 제거하고 피부 보습과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 한 사람에게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일회성으로 치료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인내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피부과 전문의의 신뢰를 가지시고 효과적인 치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정확한 치료와 생활 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게다가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걱정이 좀 많은데요. 태어난 지 막 100일이 지났는데 생후 2개월 후부터인가 얼굴에 약간 그 태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더니 점점 온몸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을 내린다고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괜찮아지겠지 하다가도 한 번씩 다시 발진이 올라오면은 아이의 울음이 멈추질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요, 이 태열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빨리 치료해라, 이런 조언을 했대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태열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태열은 아기가 태어나고 2, 3주경에 발생하는 피부 발진을 말하는데 네. 주로 얼굴, 목, 앞 가슴에 붉은 좁쌀 크기의 반점이 생기면서 열감이 동반될 수도 있고 너희시구처럼. 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열이 생기는 이유는 신생아 시기에는 피부가 굉장히 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생리적인 현상으로 태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그 나이 때 한 번씩 겪는 건가요? 네, 그 나이 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따라서 태열은 생리적인 현상의 일종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하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피부 습진 질환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네. 아토피 피부염의 초기 증상이 태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의 발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초기 증상으로 태열처럼 나타날 수 있어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신생아애들이 태열이 나타났을 때 그냥 자연치유적으로 놔두는 게 우선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에 진물이 동반되거나 조금 환경을 시원하게 했는데도 계속 발진이 지속되거나 아기가 자꾸 긁는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피부과를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 중인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중증 아토피 환자로 스테로이드 연고로 지금 계속 치료를 하는데 반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투여 이후에 무릎 관절이 뻐근해지고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관절염을 유발하는 건지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관성이 없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썼을 때 관절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피부 치료하다가 관절이 아프다고요? 네, 아직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투여 후에 관절 불편감을 호소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른 관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감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관절통을 줄여줄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 생물학적 제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절 증상은 경미하고 약을 쓰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 투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요건 좀 생각해보고 치료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두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딸이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서 그 증상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최근에요, 목감기를 좀 앓았대요. 그래서 축농증 증상까지 있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피부 발진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 막 가려워한다고 그래요. 항생제를 자주 쓰면 아토피가 심해지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선생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토피 피부염에서 항생제가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자주 쓰게 되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해서 면역 균형이 깨지고 아토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사연처럼 축농증 같이 명백한 감염의 증거가 있을 때는 항생제를 꼭 사용하여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너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항생제를 사용하였을 때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항생제를 조금 바꾼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겠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TV 메디칼 약손 오늘 이 시간 피부 장벽과 행복한 일상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하는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질환인데요. 우리 가족들의 역할 내지는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적절히 공감해주고 응원해준다면 환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응원의 한마디가 환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 과거에는 없었던 질환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달라진 생활 환경,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질병인데요. 이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환경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경북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한한경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